안녕하세요.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학자 김신식입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작가축제는 내일을 쓰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12개 나라의 작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해 작가들이 이곳 서울에 모여서 직접 독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가축제 공식 사이트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집트의 시인 이만 메르살 그리고 한국의 시인 박연준이 만납니다. 본격적으로 두 시인의 독립적이고도 사려 깊은 이야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كنت أظن أن هناك شرًا كثيرًا في العالم، فرغم أنني أكثر أصدقائي حنانًا، لم أرى وردة على مائدة إلا وطحنت طرفها بين الإبهام والسبابة لأتأكد أنها ليست من البلاستيك. مؤخرًا بدأت أشك في وجود الشر أصلًا، كأن الأذى كله يكون قد حدث بالفعل في اللحظة التي نتأكد فيها أن الكائنات التي أدميناها كانت حقيقية. 밤의 식물원. 식물은 물결치는 밤의 머리카락, 묶을 수 없다. 목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작고 굵은 것을 잉태해. 밤이 말한다. 비탈길을 타고 도망가. 뱀이 말한다. 모든 것에 스민 후 재빨리 사라지렴. 비가 말한다. 머리를 바짝 묶어 올린 여자아이. 목 뒤로 들어갔다 나온다. 그녀의 주변부가 된다. 목 뒤로 삐져나온 잔머리카락. 그런 게 되고 싶다. 아무렇게나 늘어진. 가느다란 인생, 고요의 일부, 누워 팔랑이는 것. 요 위로 떨어지는 몇 가닥 당신의 무의식. 시 쓸 때 내 얼굴엔 밤 비 뱀이 내리고 층층나무 11그루 사이를 옮겨다니며 숨는 사람. 가느다래지느라 서 있을 필요도 없는 밤, 비, 뱀. 네, 두 시인 오셨는데요. 옆에 박연준 시인 함께 나와주셨고요. 네, 지금 이만 메르살 시인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남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한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과 아랍어로 시를 쓰는 두 시인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당사자이신 두 시인들도 굉장히 또 새롭고 낯선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에드먼턴에 계시는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오늘 만남, 오늘 대화가 어떤 점이 기대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I think it's I would love to get to know you and have conversation with you about poetry and also to encourage some readers maybe to read the poems online. 네, 감사합니다. 시에 대한 풍성한 대화가 기대된다는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다음 제 옆에 계시는 박연준 시인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아랍어로 시를 쓰시는 이만 메르살 시인과 이렇게 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권이 서로 다르고 또 언어권이 다른 두 나라의 시인님의 또 시너지를 기대하시는 박윤준 시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테마를 짚어가면서 대화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가님들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나씩 테마를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서로의 언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에서 아랍어로 쓰인 시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쓰인 시가 또 아랍어권 독자와 만나는 기회가 아직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두 시인께서는 혹시 이전에 서로의 언어로 쓰인 시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지 먼저 그 점이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번 대담을 계기로 만나본 두 분의 시에서 서로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박윤준 시인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랍어로 쓰인 시를 읽어본 것도 처음이고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시를 읽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 몇 편을 이제 번역시로 읽어보았는데 물론 번역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목소리와 호흡과 여러 가지를 다 온전히 알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시를 읽으면서. 특히 시인님의 시 첫 번째 실린 시 응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시라고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아버지에 관한 시를 좀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그 시를 쓰면서 아버지와의 이별을 증발하는 어떤 아버지라는 액체를 기화하는 이별을 기화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시를 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인님의 응고 형태에 가까운 어떤 이미지로 쓰신 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의 시를 제가 보면서 되게 강인한 눈을 갖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세계 혹은 대상의 이면을 보려는 어떤 그런 목소리 이런 게 되게 용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강렬한 눈을 가진 네. 이만 메르살 시인님에 대한 이야기를 박윤준 시인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서는 박윤준 시인님의 시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받으셨는지 생각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I actually enjoyed reading your poetry a lot, your poems a lot, Park. First time I was reading, I came across a sentence, I think in the first poem, saying the darkness is split in half. And then you have this moment when you feel like you have to sit straight and give all of your attention to what you are reading. So I think what really took my attention reading your poems were more about modern female body and its resistance to be displayed. You are writing from within about letters, sentences, the action of writing itself. And there is great sense of humor as well, like in the poem, I think the Infinite Notebook, you are talking about the handsome letters that can be eaten or are eaten. So it makes me also laugh while reading. So I think this vibration in your poems is worthy of really reading more of your poems in English.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서는 저희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특유의 디테일한 눈으로 박윤준 시인님의 시를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뜯어 읽으시면서 박윤준 시인의 시의 매력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메르살 시인님은 아랍어로 시를 쓰셨고요. 그것이 현재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에라는 테마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번역을 통과하면서 소실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지, 그리고 번역시를 만나는 독자들에 대해서 시인님께서 갖고 계신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 really think without translation, I will not enjoy reading, Korean poetry, which I feel I'm familiar with, especially through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by David McCain, and lots of translations of modern poets by Brother Anthony. So maybe there is something lost in poetry when it's translated. For example, I feel poetry is very economical craft. A whole book of poetry might be a few thousand words. It's like a short academic article, for example. So poets are very careful on selecting, choosing alternatives while they are writing. And when it comes to translation, sometimes it's very difficult even to find the equivalent word in another language, because a word might have a memory in particular culture, a meaning in this particular culture. Also, sense of humor is most of the time lost in translation when it comes to poetry, unlike novels, for example, when the translator would have time and space to translate the narrative. However, since I am a lover of poetry in translation since I was a young reader, I think I discovered the diversity of poetry in the world through translation. And it gave me energy to think about different ways of writing as well. Otherwise, we will be talking to ourselves. Each culture will be writing and reading itself, and that's it. I feel there is something lost, but there is something also gained in every translated poem, even if the translation is bad. I think it's a new life of the poem in a new language, and in a new context of poetry too, that is reading or judging or refusing this poem. 네, 소실되는 것들을 통해서 사라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부여되고 또 다른 어떤 형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질문에서 박연준 시인님께 한번 이야기를 듣고 쳐가고 싶은데요. 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박연준 시인은 일전에 나무 보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박연준 시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요. 나무를 바라보듯 시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시는 저는 이해를 위해서 쓰여지는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해나 소통을 위해서 쓰여지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읽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시는 저는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의 당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나무를 볼 때 나무를 이해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법이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어떤 그냥 강렬한 에너지나 그냥 그 형상 자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고, 그게 내 내면을 건드리거나 혹은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는 그냥 나무 보듯이 혹은 그림을 우리가 감상할 때 비슷한 어떤 독법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박연준 시인께서는 우리가
어떤 강요되는 독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시인으로서 시야말로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날 것으로 더 받아들이는 그 시작점에서 시가 쓰여지고 또 시에 대하는 좋은 태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도 될까요?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쓰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만 메르살 시인님은 웅장하고 수사가 큰 이데올로기적인 초점에 맞춰진 아랍시의 관습을 깨고요. 일상의 세밀한 틈, 개인적인 자아를 시에 등장시킴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인 아랍어 시들의 경향과 비교하셨을 때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인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let me emphasize first that Arabic poetry is very diverse. I mean, when we talk about Arabic poetry, we are talking about 15th century of writing. So in any given moment, you will find a poet who is writing as the voice of his tribe, for example, while another poet is the enemy of the same tribe. A poet who is sensual and erotic, and a poet who is religious and mystical, for example. So what I'm trying to say is, I don't like to sum the history of Arabic poetry in one scene. I think my talking about ideologies usually is coming when I talk about the poetry scene for a young woman like myself on the 90s, trying to search for her voice, to write about her confusion, loneliness, frustration in a big city like Cairo, and so on and so forth. And what she sees around her was grand narrative about nation, resistance, beauty, poets who are like prophets. They have a message and they want to convey this message. So for me, as well as for so many members of my generation, I think we faced this need or urgency to find our own voices. Of course, we found also some poems inside the modern Arabic poetry itself that really talk to us. Did I answer your question? 네, 좋습니다.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서 좋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것들을 기존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총칭했을 때 그것들을 너무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메르살 시인님의 말씀처럼 아랍시라고 해서 그것들을 어떤 하나의 경향으로만 저희가 보는 것은 좀 경계하고요. 다양한 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까 박연주 시인님께서 다양한 시의 독법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저희도 진행을 할 때 감안하면서 질문 드리고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언급 감사드리고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시인님. 네. 그 다음 이제 시가 되는 순간들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두 분께 질문을 같이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질문이지만 또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삶에서 시가 되는 순간들은 어떠한 순간들일까요?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번엔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I think the first moment is the moment of 92 or 93 when I was a young woman trying to write poetry and search for my voice, when lots of political unrest were around us, such as the Iraqi Kuwaiti war, for example, or poverty or dictatorship everywhere in Arab world. And also there was this question, how can you relate to poetry that is talking all the time from the voice of prophecy? So this moment I met some other young poets like me, and I think together it was a kind of open workshop really
to think about poetry and to read to them and to get feedback and so on and so forth. Maybe the second moment that as big as the 90s was the moment of migration for me. Because when I came to North America, I also had the same dilemma. Should I write about what I feel, which was nostalgia, homesickness, comparison between two places,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 result was quitting writing for a few years just to make sense of this new map, because I didn't want to be a voice writing about this global nostalgia that everyone is writing about, because lots of people are displaced or living elsewhere. So I think the two moments were equally important in my career. 네, 시를 쓸 때와 산문을 쓸 때는 많이 다른데요. 제가 어쩌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와 산문과 지금은 소설까지 쓰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시를 쓸 때는 가장 좋은 건 어떤 글을 쓸 때보다 자유롭다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시에서는 꼭 이래야 하는 것도 없고 논리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논리적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비약과 은유나 뭐 어떤 유머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도망가는 게 드러내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저는 무언가를 폭로했는데 폭로하지 않은 척하면서 뒤돌아서 있을 수도 있고 뭐 뛰어다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는 저에게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르예요. 그래서 시를 놓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소통을 위해서,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낸다고 대놓고 선언하고 싶진 않을 때 하여간 좀 오묘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되게 자유롭고 노동하고 아주 다른 지점에 있고요. 근데 산문은 철저히 노동과 비슷한 어떤, 다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과, 뭐 시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일과 가깝죠. 그리고 이해를 전제하고 쓰여져야 하죠. 시는 시와 좀 다르게 독자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장르가 산문이나 뭐 다른 뭐 소설이나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비유를 흔히 저는 시는 춤과 같고 산문은 마라톤 같은 달리기나 마라톤 같은 거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쓰는 입장이라는 테마에서 박연주 시인님께서는 특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그 드러낸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드러냄이 아니라 그런 달라 보이는 그 맥락에서의 그 드러남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할 가능성을 시를 통해서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 주셨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를 쓰시는 박연준 시인의 삶에서 시가 되는 순간들은 어떠한 순간들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를 써야지 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조짐을 발견했을 때, 일상에서 어떤 균열이나 저만 보는 제 눈에 들어온 어떤 이질감과 의문, 뭔가 불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을 제가 감지했을 때 시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발견이거든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새로 제 눈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흡족할 때는 시의 언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불편하고 이거는
잘못된 지점인 것 같고 분노를 드러내고 싶거나 그치만 우아한 방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뭔가 언어의 무대 위에 이 문제점을 올리고 싶을 때 그때 어떤 소리처럼 문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소리에 되게 가까운 음악을 항상 띠고 있는 그런 장르인 것도 같고요. 네. 네. 인상 깊었던 표현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것이 딱 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게 시어가 완성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색다른 감각 저희가 이 대화를 통해서 펼칠 수 같고요. 메레살 시인님께서도 모두가 그런 시를 쓰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그런 시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발언 또한 박연준 시인의 발언과 함께 시너지를 이루면서 시를 쓰는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의 모든 글쓰기가 모두 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만 메르살 시인의 경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한 어둠 속의 여정. 상당히 강렬하고 계속 되새기게 되는 표현인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만 메르살 시인께서는 시를 쓰실 때 종종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시는지요? 한번 질문 드립니다. Yeah, I mean, I think the journey sometimes is enjoyable in itself, really, because when you start a poem and you can't finish it, it doesn't mean that it's gone. I see sometimes some images or sentences or even a spirit in a failed poem are surviving and coming back in a successful poem. So I don't think everything we erase or we think is not good at all just disappear. It's working somewhere. But to write a good poem is really matter of luck sometimes, because you start with an image or a sentence with good energy, and you focus your interest in digging behind this feeling or question. But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Sometimes it's kind of interruption, internal interruption, that takes you away from writing. Sometimes also it's this sense of cynicism or disappointment in general, let's say. So when you are cynical, you ask yourself in the middle of the task, why do I write poetry anyway? Who needs poetry? What is this poetry about? And this is enough to ruin this good mood of writing. So it needs lots of things we don't know to come back from this journey safely. 네,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거, 완료되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사유함으로써 시의 세계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우리 시인의 입장을 대변하신 이만 메레살 시인님의 말씀이셨고요. 똑같은 질문으로 그러면 박연준 시인님께서도 시를 쓰실 때 종종 실패한다는 감각, 실패한다는 기운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많이 받죠. 많이 받아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가 아까 이만 메르살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작용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속을 향하는 여정이라는 거에도 정말 동의하는데 모르지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리 같은 문장 하나가 시의 시작이 될 때가 많은데 그 소리가 우리를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그리고 이 소리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줄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산문을 쓸 때는 제가 이 어떤 챕터를 끝낼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걸 갖고 시작하지만 시는 제 소관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운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동시에 있어요. 늘 긴장되고 이게 다 썼다고 해서 좋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 저도
모를 때가 있고요. 그치만 모르는 상태로 아까 그 시인님이 느낌을 파고든다는 얘기를 전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느낌을 파고들면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집중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어떤 세계로 시가 혼자서 걸어가서 우뚝 서는 기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시인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명료한 목적지가 있으면 안심을 하지만 오히려 시인들은 그런 명료한 목적지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면서 내 여정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미지를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두 시인님의 동력이자 오늘날 시를 쓰시는 분들의 동력, 또 존재 이유가 아닐까 두 시인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윤준 시인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연을 거쳐 시인에게서 나온 시의 언어들을 박윤준 시인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질 사람의 언어다라고요. 시는 이긴 자의 언어가 아니고 승리자의 목소리와 반대에 서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윤준 시인이 생각하는 시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저는 에너지로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이게 언어로 된 문학의 장르이지만 어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되게 고양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소리인데 울음소리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언어의 울음소리인데 물론 정제되어 있는 아주 잘 정제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은 울음소리 같은 거라면 그거는 약자, 여성의 목소리, 실패한 자, 두려운 자, 그리고 그냥 계속 바닥에 더 있는 자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언제나 아무리 잘 쓴 시도 성공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그냥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고양되어 있지만 사회에서 혹은 어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패에 가까운 걸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패에 가까운 것을 경험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몸으로 강력하는 그런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윤준 시인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만 베르사유 시인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준비하면서 또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시인님께서는 국가나 사랑에 대한 시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바가 있습니다. 시인께서 그렇다면 추구하는 시의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I think I said this in maybe reaction to the poetry drowning in abstraction and symbolism and so on. I think once Ezra Pound wrote something like go in fear of abstraction. And of course, I don't take this as, at face of value completely, but because there are some great poets who are writing, about abstractions like love, nation, freedom, death, and so on and so forth. But because they are great poets, something in the poem makes the poem alive, makes it stay far away from the idea of abstraction. So when I say this, I feel when I start any poem, I don't start from an idea at all. There is no idea what I'm doing. It's really, it all starts usually with an image, maybe with a word that like rings a bell in me, or a sentence. So it's usually not a complete idea about something. And this is why I think there is no a poem about nation.
because poetry does not really talk about things, but create them, create our feeling of them. So, and I want to say, as Park said, when you start a poem, you don't know really where it would go, if it will fail or continue or be completed, and also what it will reach in the end. So sometimes one would start with great feeling of desperation, but something somehow would flip or switch, and he will actually be in a good mood while writing, and the whole mood of the poem will change. So this is why I think it's usually my differentiation between abstraction and creating feelings inside poems. 네, 시인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박연윤 시인님과 메레살 시인님의 공통점이 하나둘씩 잡혀지는 것 네. 같은데요. 두려움과 좌절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되게 거부받기 쉬운 감정들이지만 오히려 시를 쓸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동력이 되고 중요한 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조우를 하시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나 사랑이라는 것들 자체가 추상적인 단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봐야 하고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또 중요한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기운 두 시님께서 공통적으로 자주 지금 언급해주고 계신 단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만 메레사 시인님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두 분은 비약과 비유를 매우 감각적으로 쓰시면서 시적 사유를 끌어올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큰 질문이지만 또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시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라는 장르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시가 다른 장르와는 달리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엔 박연윤 시인님께 먼저 목소리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어떤 내용들에 사실 조금씩 다 답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시라는 거는 어떤 글쎄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를 물론 쓰면서 많이 고치기, 퇴고를 하고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글짓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는 거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들어내는 것과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친절하지 않죠. 친절하지 않고 함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안에 언어가 있지만 음악이 항상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시 안에 혹은 밖에 같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자가 얼마든지 시를 읽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만들어내고 뭔가를 끌어내고. 근데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벽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한 독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장르지만 그냥 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시에 만약에 그 시가 정말 좋은 시라면 위험한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냐면 그게 가능성이기도 한데 읽은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는데 이 상처는 되게 좋은 상처라서 너무 적확하고 너무
알맞아서 놀라게 하는 경험을 시의 독자는, 저도 시의 독자니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어떤 좋은 시인이 어떤 문제거리나 이야기 화두를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고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읽은 독자는 상처 입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게 시가 가진 가능성 아닐까요? 다른 책에서는 다른 장르에서는 경험을 저는 잘 못해요. 시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는 표현, 그리고 시에는 좋은 상처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독자들이 시에 가닿았을 때 그렇게 놀라게 됨으로써 받는 그 좋은 상처가 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박연주 시인님께서 소중한 말씀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끈을 이어서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도 한번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혹시 흐름이 끊겼을까 봐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시라는 장르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시가 다른 장르와 달리 갖는 고유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 really don't think the characteristics of poetry can be described. I mean, there is no formula that tells us what is good poetry and what is not, or what is poetry and what is not poetry. Sometimes you are reading actually a novel or an article, but you have this feeling of reading poetry suddenly. Why? It's a kind of arrangement like in music. So everyone has his own way of reaching what we call poetry, and this is why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s of poetry. But the question of if poetry is important or it's different than other genres, in my own experience as a reader, yes, there is a kind of fulfillment and joy that actually I feel when I read a beautiful poem that I don't get from any other art. I mean, maybe I'm biased, I have to, but this is my feeling. You might feel interesting in a storytelling or excited to know what is happening, or like the language of narrative, or blah blah blah. But what happens with a good poem is usually as if it hits you on your head, if it's not in your heart. There is something similar to shaking you, your relation with language, for example. The poetry is based only on a collective language that we are all speaking, and someone somewhere is thinking that with just a pen and paper he can do something with this language in one page. So maybe I'm romantic in my talking about poetry, but for me it's actually it's unique and it's different, and I don't want to say above maybe other forms of art in terms of my relation with art. 네, 이런 연관성 맺기가 신뢰가 안 된다면 박연준 씨도 삶 속에서 우연히 다가오는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만 메르살 시인도 이제 시가 아닌 것들을 읽었을 때 뭔가 음악처럼 다가오는 순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시란 과연 무엇일지, 시가 갖는 가능성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과 관점으로 소중한 생각들을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시인님의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 메르살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فكرة البيوت. بعت أقراطي في محل الذهب لأشتري خاتما من سوق الفضة، استبدلته بحبر قديم وكراس أسود. حدث ذلك قبل أن أنسى الصفحات على مقعد قطار كان من المفروض أن يوصلني إلى البيت. وكان كلما وصلت إلى مدينة بدا لي أن بيتي في مدينة أخرى.
تقول أولغا من دون أن أحكي لها ما سبق: البيت لا يصبح بيتا إلا لحظة بيعه. تكتشف احتمالات حديقته وغرفه الواسعة في عيون السمسار. تحتفظ بكوابيسك تحت السقف نفسه لنفسك، وسيكون عليك أن تخرج بها في حقيبة أو اثنتين على أحسن الفروض. أولغا تصمت فجأة ثم تبتسم مثل ملكة تتباسط مع رعاياها بين ماكينة القهوة في مطبخها وشباك يطل على زهور. زوج أولغا لم يرى مشهد الملكة، وربما لهذا لا يزال يظن أن البيت هو الصديق الوفي عندما يصبح أعمى. أركانه تحفظ خطواته، وسلماته ستحميه برحمتها من السقوط في العتمة. أبحث عن مفتاح يضيع دائما في قعر الحقيبة، حيث لا تراني أولغا ولا زوجها، حيث أتدرب في الحقيقة حتى أتخلى عن فكرة البيوت. كل مرة تعود إليه وتراب العالم على أطراف أصابعك، تحشر ما استطعت حمله في خزائنه. مع ذلك ترفض أن تعرف البيت بأنه مستقبل الكراكيب، حيث أشياء ميتة كانت قد بدت في لحظة ما تفاوضا مع الأمل. ليكن البيت هو المكان الذي لا تلاحظ البتة إضاءته السيئة، جدار تتسع شروخه حتى تظنها يوما بديلا للأبواب. 네, 이 여운을 안고 계속해서 박연준 시인님의 낭독을 청하겠습니다. 베누스 푸디카. 옛날 옛날 옛날, 뭐든지 3번을 부르면 내 앞에 와 있는 느낌. 어둠을 반으로 가르면 그게 내 7살 때 음부 모양. 정확하고 아름다운 반달이 양쪽에 기대어 있고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지. 아름다운 틈이었으니까. 연필을 물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다 등어리를 쩍 소리나게 맞았고 목구멍에 연필이 박혀 죽을 뻔했지. 여러 번. 살아남은 연필 끝에서 죽은 지렁이들이 튀어나와 연기처럼 흐르다 박혔고 그렇게 글자를 배웠지. 꿈, 사랑, 희망은 내가 외운 표현 문자. 습기, 죄의식, 겨우 되찾은 목소리, 가느다란 시는 내가 체득한 시간의 성격. 나는 종종 큰 보자기에 쌓여 버려졌고 쉽게 들통났고 맹랑했지. 끝내 버려지는데 실패했으니까. 어느 여름 옥상에서 어떤 감정을 알게 됐는데 떠난 사람의 길고 축축한 잠옷이 펄럭이는 걸 보았지. 사랑이 길어져 극단까지 밀고 가다 견디지 못하면 지구 밖으로 밀려나는구나. 피가 솟구치다 한꺼번에 증발하는구나. 후에 책상 위에서 하는 몽정이 시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엔 그의 얼굴을 감싼 채 그늘로 밀려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7살 옥상에서 본 펄럭이는 잠옷만큼은 무엇도 더 슬프진 않았고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난해졌다. 네, 두 시인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독자분들의 여운을 간직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절이라든지 해설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네, 두 시인님의 소중한 낭독의 기운을 힘입어서요. 아까 이만 베르사 시인님도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번 대담은 시와 사회의 현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시인들의 목소리, 시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두 분의 시인께 미리 낭독을 부탁드려서 함께 들어봤지만 특별히 두 시인님께서는 각자의 나라와 각자의 사회, 각자의 문화,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신념의 문제를 두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 마당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만 메르사이 시인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랍어권 여성들, 이집트 여성들을 비롯해서요, 억압하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사회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라 보시는지요? 이 질문을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눌 독자들과 또 박윤준 시인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진행을 준비하면서 이 포털 사이트에 이집트 그리고 여성을 관련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집트 사회는 이렇게 여성들이 살아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느 콘서트에 가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을 흔드는 여성이 고문을 받아서 캐나다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3년 전에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틱톡이라는 그 동영상 플랫폼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또 징역살이를 하게 된 여성들의 소식이 한국의 뉴스에도 보도가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감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신뢰를 갖는다면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이만 메르사이 시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아랍어권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사회적인 장치는 어떤 것들이라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에 맞서서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인님의 목소리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You might be surprised if I tell you my own opinion. I think what the most difficult thing women face in Egypt at the moment is dictatorship. And I'm not going to talk about traditions or patriarchal society or some notions in Islam itself, because we have been living with all of these for centuries, and maybe women had much better moments than the one we have. So let's take example of Sarah Higazi, whom you were talking about, the gay activist. And actually she is also, she has great interest in working class, for example, and in socialism in a country like Egypt. So all she did basically was just carrying the flag, the rainbow flag, during a music concert. And this was enough to be ashamed, scandalized, taken from home to prison for a few months, torture in prison, and then to come to exile as a young woman in Canada, and then commit suicide, as you might know, just 2 months ago. So this kind of story would give you an idea about why do I say dictatorship, because dictatorship is usually keen to keep this part of society, I mean half of the society are women, to keep them shut up basically. And the state, the dictatorship in our case here, it has the law, and there is lack of justice, and they like to make things up from time to time. Like, for just to give you an example, they are arresting lots of teenager girls who are just dancing in front of the camera from their living rooms with full clothes and even with veil, hijab. They are arresting them because they are defending the traditions of middle class Egyptian family. And God knows who's the middle class traditional families. All of us are middle class and who don't agree with this. So when I say dictatorship, I'm talking about the justice system, I'm talking about media, I'm talking about the lack of education in schools or equality in workplaces, and so on and so forth. I think there was another part of your question that I forgot. 그렇다면 이에 맞서서 작가들이 그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표현들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 think, as usual, there are usually two kinds of writers. Writers who are writing resistance poetry, and you are familiar with thi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censorship and so on, so you can imagine that.
But also there are writers who think that writing itself is a kind of resistance. So it doesn't have to be about the particular topic, about dictatorship or about Sarah Ghazi who committed suicide in Canada or women's rights in Egypt, but they think just writing and expressing their feelings is a kind of resistance in itself, because it's a kind of as if you are siding with beauty, with language, with discovery. And also you are resisting actually this kind of disappointment and nonsense around us, not just in Egypt, actually. I mean, we are following the American election and all of that. So it seems like the world is getting crazy and you need to do something just to keep yourself sane. 말씀 감사합니다. 그 독재 정치의 어떤 억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말씀 중에 글쓰기 자체가 저항이다, 이 표현이 계속 가슴에 남네요. 이 기운을 좀 이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르살 시인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지점들이죠. 정해진 사회 규범, 또 종교적인 권위, 정치적인 권위, 그런 합의된 내러티브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시인께서는 모성의 이기심과 죄책감, 분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이어가시면서 또 스스로 어떤 사회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용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시인님께서 이런 식의 발화를 하셨을 때 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 또 저항은 없었는지, 또 그렇다면 시인님은 그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서 시인님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really I conceived this kind of interest in motherhood as a mother myself, who used to read again in the grand narrative around here, religion, philosophy, medical institutions, law, wherever you go, motherhood is giving, is unconditional love, and that's it. But when you are a mother yourself, you feel sometimes a kind of frustration, disappointment, and all the time a sense of guilt that you might not be a good mother because of any reason, just because your son or girl are not laughing at the moment or are not in the right place in the right time, or they are not happy enough. So this feeling of guilt took my attention, and I started to read, and I was very surprised that even in feminism, and I mean by feminism, good feminists who I rely on when I'm looking for some answers to my questions, even in this feminism, I didn't find answers to my question. And this is why I wrote a book, which was published 2017, and it's available in English, entitled How to Mend on Motherhood and Its Ghosts, discussing all of these issues and contemplating also photography, literature, and my own experience. The book actually was received with great readership. I say great readership from my point of view as a poet. Like when few thousands read your book and write articles and write in Goodreads and so, and I felt that there is discussion in Arabic, and this is very meaningful to me, that I'm not making this discussion in English, for example, but in Arabic, because I feel we are far away from discussing the issue of motherhood from individual point of view, from mother's point of view, not just the grand narrative that is imposed on us by others. Of course, there was some criticism. Nothing can go without criticism. And for my surprise, this criticism came from some Lebanese feminists who just feel that
maybe women shouldn't have babies, give birth at all,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question. But in my opinion, when you ask a question, you ask it because it's emergency. It's you have to ask it, and I asked it because I'm a mother and I have these questions. And by opening discussion about motherhood, I think women can help each other really accept their feeling of this frustration or guilt.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어 표현을 이렇게 자고로, 뭐 본디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사회가 특히 여성에게, 특히 모성성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방식, 어떤 감정들 이런 식으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강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점을 한번 우리가 챙겨봤을 때 이만 메르사 시인님께서 모성의 그런 어떤 이기심과 어떤 그런 분노 같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느꼈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다양한 사유를 위해서 챙겨봐야 될 감정들에 대해서 모성과의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박윤준 시인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만 메르살 시인이 말씀해주신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에 대한 이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온당히 가져야 될 것 같은 어떤 문제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모성에 관한 책을 쓰셨다는 게 꼭 번역돼서 저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읽어본 어떤 책으로는 번역서인데, I hope so. 번역서인데 분노와 애정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서구 작가들, 여성 작가들, 도리스 레싱도 있고요.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과 뭐 다양한 여성 작가들이 육아에 대해서 모성성과 충돌하는 어떤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쓴 산문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한 책인데, 모성 안에는 우리가 선천적인 모성성을 강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분노와 애정이 공존한다는 거죠.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시로 화가 나고 말씀하셨던 죄책감이 들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작가들이 다 느끼고 그걸 글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도리스 레싱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도리스 레싱이 아이를 키우는데 사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울어서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시를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쓴 시를 계속 읊으면서 그 공원을 미친 듯이 뱅글뱅글 돌았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데, 이 사회가 여성에게 뭐 자궁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가 자연스럽게 전담이 되는 현실이지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모성이거든요. 모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뭐 여성들이 온당히 키워야지. 근데 이거 너무 폭력적인 발상이고, 지금 21세기의 여성들은 80년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여성들은 자기 어떤 정체성과 존재감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만 멜살 시인님 말씀처럼 아이를 낳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권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모성을 편견에서 벗어나서 바라보고, 육아가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지 여성의 몸에서 나왔다고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걸 많이 글로써 혹은 발언으로써 이야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소중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좀 편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발화 장치도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되지만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엄마, 모성은 좀 이렇게 편안해졌으면, 안온해졌으면, 이런 식의 스테레오타입을 상당히 여전히 강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신의 말씀처럼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소리만이 모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다채로움을 발견하고 또 두 분의 생각처럼 어떤 여성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쉽게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성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두 작가님의 소중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사회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맥락을 한번 고려하면서요. 이번에는 박연준 시인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인께서는 특별히 권위나 가식, 사회적 억압과 편견에 대항하는 시적 목소리를 갖고 계시다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된 시인의 사회적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도 저희 전 세대, 저희도 유교 문화권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들에 비해서는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에 노출된 빈도가 좀 적겠죠, 물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젖어 있는 문화권에서 자랐으니까 불만도 많고 의아한 점도 많고 제일 최초의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남자 아이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한 7살, 8살, 8살이겠군요. 8, 9살 무렵일 텐데 장난을 치다가 남자아이에게 제가 발길질을 했어요. 발로 치진 않고 그냥 발을 뻗었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주변에서 여자가 발을 높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회가 저를 어떤 여성성을 요구하면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은 저는 뭐 나는 예외다. 우리 가족은 되게 민주적이고 여성 남녀 평등을 뭐 잘 지키는 집에서 자랐다고 할지언정 누구 하나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화 그런 시선과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뭔가 단정한 모습, 정숙한 모습을 굉장히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능적인 여성과 뭔가 섹시한 여성 이런 걸 탐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면서 자라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의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을 베누스 푸디카로 지은 이유도 비너스의 어떤 이 자세가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베누스 푸디카가 뜻이 정숙한 자세, 정숙한 비너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티첼리 그림에서 가슴과 음부를 가리고 있는 그 포즈를 베누스 푸디카라고 하고 정숙한 비너스라고 지었는데, 그것만 봐도 저는 그 화집을 보면서 그 뜻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미의 여신이 태어나는데, 탄생의 순간 미의 여신이 태어나는데 왜 정숙한 자세라고 이름을 남자 화가인 그리고 바라보는 관음증적인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붙인 이름이 정숙한 비너스예요. 하지만 포즈는 전혀 정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섹시한 비너스라고 했으면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의 여신조차도 탄생하는 순간에 그런 어떤 포즈,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거를 투영해서 보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 시에는 좀 성적인 발언들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왜 그렇게 야하겠어? 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느껴요. 박연준 시인님께서 여성이 바라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의도치 않게 고정되어 버렸을 때 그런 폐단과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의 목소리가 시인이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박연준 시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이제 인터뷰에서 작가이고만 싶다 하셨죠. 그 나중에 작가님께서 답변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존 버거 작가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남성들은 어떤 능력으로만 다 평가를 받지만 여성들은 그 이전부터 발걸음, 동작 너무 하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경 쓸 것이 많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작가이고만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 어떤 혐오에 분노하는 맥락으로 작가님의 그 말씀이 읽혔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란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인의 좀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그 존 버거 문장을 전체 기억이 안 나는데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아마 그 책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걸어올 때 그 남자를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을 계속 다 보니까 해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대체로 남자들은 그 남자 자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지닌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평가되어지는 반면 이거 존 버거의 이야기예요. 네. 여성들은 걸어올 때의 어떤 걸음걸이와 옷차림과 얼굴과 목소리와 태도와 이런 걸 합해서 그리고 또 물론 배경, 남편이 있으면 뭐 남편이나 그런 배경과 합해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뭐 조금의 재능 이런 걸 같이 항상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아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 가족들 간에 혹은 뭐 주변에 어른들 집안 보면은 남자들은 자기 일을 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 위주로 행동을 하는데 여성들은 자기 말고 자기를 오히려 제일 뒤에 놓고 신경 써야 할 집안 일들, 대소사, 뭐 손님이 오면 손님 집안 청소나 뭐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남의 감정까지 다 일일이 배려하고 반응하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르거든요. 네. 뭐 쟤는 뭐 애교가 많아. 애교라는 말은 동양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상냥해, 남을 잘 배려해, 그리고 뭐 성격이 좋고 집안을 뭐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뭐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그 여자만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를 쓴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항상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버리려고 해도 자꾸 따라 붙어요. 네.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 버지니아 월프는 집안의 천사 죽이기라는 제목만 봐도 너무 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글을 썼죠. 그러니까 제 안의 천사를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사회에서 저에게 심어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를 느끼고 저를 사랑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박연준 시인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한 사회가 여성이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싶은 길고 있고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의도치 않고 원하지 않게 평가의 항목들이 유난히 여성들에게만 덧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박연준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극복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었는데요. 둔중한 무게가 있는 질문이면서도 또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소수자 혹은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처에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과연 문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Okay. I really think literature in itself carries within it usually historical experience, the individual position, and the power relations around him or her. So, as I said before, writing in itself is a kind of resistance. However, I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it comes to minorities and immigrants and less privileged people in society, because I see that the state could be Canada or US or somewhere in Europe, they just try to make unprivileged citizens because of their color or religion or because they are refugee or whatever, feel satisfied by offering them a space to write. Publication of their work, for example, even if the work is bad, it's published. Why? Because they are minority, and this is actually an action against literature and against minorities at the same tim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So what I'm trying to say is, we have to encourage all of the voices to encourage themselves and to express this historical experience and their position in the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really encourage any particular kind of literature just because it's the voice of this minority or that, or unprivileged or refugee, or because in this case we are really doing something against both, as I said. 네, 이만 메르살 시인님의 시와 같은 아주 예리함, 그런 예민한 시선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소수자 혹은 약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라벨이라고 한다면 그런 라벨을 쉽게 우리가 하는 시와 연관지어서 그런 식의 영역을 너무 빨리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의 지점들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 또한 우리가 조금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다뤄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가 각자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충분한 그런 장치, 또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인님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박연준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 한국 문학은 뭐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소수자, 뭐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담긴 작품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작품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준비가 되었는지, 성숙한 태도, 모두가 다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지만 문학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거는 문학의 특권이기도 하고 꼭 온당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이기도 할 텐데, 그거를 향유하고 만들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좀 같이 진지하게 성숙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만 메르살 시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기회를 부자연스럽게 주거나 그쵸.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약자를 배려한다고 성소수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성숙하지 않은 태도로 들다가 다른 상처 입는 어떤 개체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는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네. 두 분의 소중한 말씀을 이제 오해가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잘 해주시지만, 넌 소수자니까, 넌 약자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배워왔던 지점들이 있고 또 배워야 할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박윤희 신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숙한 태도로 좀 더 복잡 다단하게 네네.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 여유와 또 그런 지성들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 볼 수 있는 소수자를 위한 문학, 약자를 위한 문학, 또 혐오에 저항하는 문학을 우리가 한번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 박윤희 신의 말씀, 또 메르살 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경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쭉 저를 매개로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시인님이 좀 더 친밀감을 가지시면서 두 분이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푸시고 이런 궁금증을 질의응답하면서 저희도 그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드린 질문과는 별개로 두 분 작가님이 서로에게 각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실례가 안 된다면 박윤윤 시인님께 청하고 싶은데요. 박윤윤 시인님께서는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만 메르살 시인님은 창작자이기도 하고 번역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입장에 대해서 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를 아랍어로 시를 쓰는 것과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 하면서 어떤 뭔가 아까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잃어버리는 것과 하지만 꼭 이것만은 살아남아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지 번역을 하면서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모국어의 갑갑함을 느낄 때가 저는 있거든요. 제가 타성에 젖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간혹 있는데 모국어가 물론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외국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시를 쓰시는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기분인지가 궁금해요. 네. Thank you. For your first question about translation, at the beginning, actually, and I might said this before in an interview or something, at the beginning, when my English was actually very limited, I was very nervous about being translated into English, wants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perfectly fine. And this was, of course, a joke because it doesn't work this way. I mean, when you translate, you have two languages, so you have to choose really to make so many choices, not just one choice, even if the poem is very short, to bring the voice from this language with this syntax and the grammar and sound to this other language. So, for example, I was very worried that my poem is very economical and short, and it became 4 or 5 words more in English. Okay, in English they have the possessive pronouns separated, while in Arabic they are really attached to the nouns. This is just an example. So it took me, of course, time and to think about it. And then I came up with this, it's just personal way of thinking about translation. The only language I can judge in translation of my poetry is English, actually, but I can't judge so many other languages. I have no idea what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my poems, for example, at all. No one even read it or told me his or her opinion. So the idea here is we have to live really poems, live their own life, and if they deserve, they might have another second and third translation. And from my reading of poetry translated from other languages, I remember reading Szymborska, the great Polish poet who was awarded Nobel 1996. And the first translation was not good, but I was absolutely sure that she is a great poet. Somehow the grain of the voice can go through even bad translation sometimes. But when I read her in English later, I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structure of her poems and so on and so forth.
talking about the mother tongue, I actually write poetry in Arabic as well as also nonfiction. I published 2 books, nonfiction. One of them is a book on motherhood. But also I write academic work and nonfiction pieces in English as well. Somehow, for a reason I don't know exactly, I just never felt that I want to write poetry in English, or to make it clear, whenever I feel I'm in the mood of writing a poem, it comes to me in Arabic. I never even tried. And I see around me that talking about minorities and first world and third world, my position here in Canada is very fragile too. And writers cam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 city will give them an editor to encourage them to write, for example, in English. And it's like, why don't we write in our mother tongue? For me, it's usually your negotiation, your fighting is with your mother tongue, is not with any other language actually. 네, 감사합니다. 네. Yes. 그 이만벨의 I 살신 actually have a question for you as well, Park. 네. So when I read 네. your poems, I was taken by this theme of writing about writing, like writing poetry about the notion of poetry, letters, sentences, sound, music, and so on. And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why are you fascinated with this particular theme in these poems, and how did you conceive it? 네, 시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를 쓰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일부러 막 천착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지. 근데 제가 처음에 15이라는 시를 제가 시를 쓰고 있다는 자각이 든 게 처음에 1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5이었고 내가 15에 무언가를 쓰고 있구나. 그 인식이 제 시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15이 됐고 나는 이상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순한 어떤 시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쓰는 것 혹은 자세, 베누스 프디카처럼 제가 자세에 대한 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쓴 것 중에서. 그래서 뭔가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는 일이 많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저 두 번째 질문이요? 네네네. 제가 아까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랍어권에서 시를 쓴다는 것, 그리고 게다가 여성 작가로 시는 항상 선동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개인적인 일에 대한 시일지언정 선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독자를 흔드니까. 아랍어권에서 여성의 위험한 시, 특히 문제적인 시를 대하는 태도가 궁금하고 그런 시를 독자들이 많이 찾아 읽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메르사 시인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So, talking again about context, actually, in 15th century of Arabic poetry, we have great poets since the pre-Islamic time. We have a poet, for example, Al-Khansa, who lived before Prophet Muhammad came, before Islam. And she was writing in Arabia, or not writing, composing, because it was all about oral poetry, poetry in Arabic. And all of her poems are elegies. And she i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the history of Arabic poetry. And for me, she is not really less than one of my favorite poets, the Greek Sappho, for example. So I'm saying this just to make it clear that Arabic culture is full of female writers. And in modern time, since the 19th century, Arab women were actually pioneers in writing novels and establishing magazine defending women's rights. And to tell you the truth, when I was reading a book about women in Korea, I felt like, oh my God, we share so many things that I did not know before. So even the emergence of some important voices in the 20s and 30s in Korean poetry, we would have equivalent of it in Arabic. However, female Arab voices in 20th century did not have really distinguished voices, at least in my opinion, except for a Syrian poet. Her name is Sania Saleh. And Sania Saleh is Syrian, and she, of course, wrote in Arabic. And she was a great poet, but she lived somehow in the shadow of her most famous husband, who is a poet. But this is a different story. So when it comes to female writers in writing poetry in Arabic, it's actually a very, very rich scene. And I'm encouraging your festival to invite more of them. So we have so many good female voices writing in Arabic today, with courage and with beauty and with also power, if I can say it in this context. So I think Arab poetry is well read in Arab world, but comparing with what? Comparing with poetry read in Canada, I have no idea. With Korea, I don't know. But I feel satisfied because I feel I write poetry that is well read and received with love or is refused. I don't care, but it's read. It's well read. So this is one thing to say. The other thing is poetry is suffering all over the world in the shadow of novel, because I feel writing a novel became an industry in itself, not in Egypt or Korea, in North America and everywhere in the world. You write a novel in order to establish yourself as a writer. So I feel sometimes that poets actually are choosing to be poets in particular. I mean, they can write novels if they wish, I guess, but they are choosing this particular form for a reason. So in Arab world, there are lots of awards, for example, for novels, and venues for translation for novels. While for poetry, the readership is less, and it's rare to find someone interested in translating poetry from Arabic into any other language. And let me ask you actually the same question, because I am very interested to know more about female poets in Korea. I mean, I'm familiar with some of them through anthologies. I'm usually scared to read names, but I know Na Hai Sook and Kang Kyung Lee. Do I pronounce it right? Oh, 네. Okay. And also I read The Vegetarian, the novel that is well read all over the world. But maybe I knew more about Korean poets who live out of Korea than of those who live inside Korea. 네. 제가 대답을 이어서 하자면, 지금 이만 메르살 시인님이 말씀하신 그 시와 소설을 다루는 어떤 문화의 시스템이 저희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좋은 출판사에서는 그냥 오랜 전통으로 시집을
내주는 거지. 음. 시집을 내자. 우린 시집은 중요하니까 시집을 내야 해 하고 내주는 거지. 많이 소설이나 뭐 기타 어떤 다른 책들에 비해서 많이 팔려서 독자들이 많이 찾아서 출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만 메르살 시인님처럼 소설도 지금 쓰기 시작을 하고 산문과 시집을 같이 내는데 산문 독자가 시집 독자에 비해서 훨씬 뭐 소수이지만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시인은 자기가 시를 쓰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시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미 데뷔를 했다고 해도 내가 계속 시인으로 살겠어라고 의식적으로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독자가 많거나 수요가 많은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아서 하는 거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어떤 애정도나 어떤 정체성,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아끼는 것 같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여성 시인과 남성 시인 혹은 여성 작가, 남성 작가가 그렇게 차별을 받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여성 작가들이 훨씬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의 페미니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최근 대두된 페미니즘 영향 때문에 20, 30대 독자들이 여성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는 거가 특징이에요. 요새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여성 시인들이 많고요. 제가 데뷔를 한 2004년만 해도, 제가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젊은 여성 시인이었어요. 3종 세트처럼. 그래서 젊고 여성이고 시인이고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늘 강조해서 뭐 잡지에 실거나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특집을 꾸리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왜냐하면 여성 시인들이 너무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중요해졌으니까. 남성 작가하고 차별을 받는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네, 그래서 그건 되게 고무적이고,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나혜석 시인처럼 저희 고전 반열에 든 그 시인들 뭐 노천명이나 그때부터 지금 가장 최근에 김혜순 시인이 그 그라핀 상을 받으시고, 한강 작가도 활발하게 소설을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그 우리나라 한국어도 The vegetarian. 네, 한국어도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시 번역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저도 아직 번역 시집이 한 권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독자들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성숙한 독해를 잘 하시는 독자분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겠지만, 시대 소설, 소설 대시 이런 라이벌을 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오늘날 시를 쓴다는 것, 또 시를 통해서 문학을 한다는 것이라는 통해서 오늘날 문학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이 시인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는 마음으로 두 시인께서 각자의 나라의 사정과 출판 환경, 또 문학하는 환경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런 맥락으로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시인님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런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번 공유하고 공존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독자님들도 우리 박연준 시인님 그리고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들께서도 독자분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허전함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저희가 사전에 독자님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그 질문을 함께 저희가 체험해 보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고국문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슈록이라고 합니다. 20대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연준 작가님의 시집 베누스 부디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여자로서 공감할 수 있던 감정들이 많아서 더욱더 즐겁게 읽었고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연준 작가님한테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에 작가님 세 번째 시집 베누스 부디가는 에로티시즘시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읽었을 때 성감이나 성적인 이미지들을 의미 없이 내포하는 에로티시즘시보다 여성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성주의 시로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은 자신의 시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묘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림 그리듯이 막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답을 해보자면,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저는 시를 쓸 때 딱히 그렇게 막 의도를 하고 쓰는 것 같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뭐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단어를 꼭 넣어야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 안에서 갑갑했던 게, 어린 시절부터 더 특히 여성들은 어떤 자기 성기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고 명칭이 있으나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시에는 아름답거나 뭔가 조화로운 말들, 폭력적이거나 무서운 말들은 오면 안 된다는 어떤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데뷔하는 2000년대 초 중반만 해도요. 그래서 제가 등단작을 썼을 때 첫 줄이 이제 나는 남자와 자고 나서 홀로 걷는 새벽길, 이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두고도 되게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 주변에. 왜냐하면 왜 시를 그렇게 왜 그렇게 쓰냐고, 야하게 쓰냐고. 근데 다행히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이 김혜순 시인 아까 말씀드린 네. 김혜순 시인이어서 그 문제라고 보지 않고 받아들여진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등단작에 생리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신문에 실을 수 있느냐 논의가 있었다고 저희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일부러 이거를 가져다 쓰려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작가적인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그리고 그것도 특이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거를 시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질문에 제가 좀 놀라는 게 저는 그걸 에로티시즘이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저에게 계속 부딪히고 보이고 겪는 어떤 것들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시라고 해서 아름답게만 쓰거나 조탁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로티시즘을 썼는지도 저는 사실은 잘 네. 모르겠어요. 네, 박연진 시인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만 메르살 시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아랍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계기로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면서 많은 구절에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대한지리학, 집에 대한 사유에서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상실감과 부재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고국인 이집트를 떠나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Good question. Yes, I think the two actually books, Alternative Geography and Until I Give Up the Idea of Home, are written in Canada and written about this experience of being displaced or far away from home. But I think I'm talking to the reader who is asking me the question, of course, if you read my poems before, you will find in them this different kind of void and feeling out of place.
as much as in this experience of being in Canada. What I want to say is the idea of home is very personal. It's not an abstract at all. Everyone has his own concept of what is home or where is home. For me, really, and I don't know why, I felt most of the time out of place, or as if my home is elsewhere, if I can say it like this. And this reminds me of something very interesting about Arabic poetry. If you know the great Palestinian poet Mahmoud Darwish, he lived in exile for decades, and he used to write about home as paradise, as a dream, as a core of identity, the lost land, blah, blah, blah. But when he was allowed to go back under the Israeli occupation to Palestine in 1994, he wrote something very beautiful. He wrote, it's like the way home is more beautiful than home, or home is less beautiful than the way home, if I give you another translation. So I think all of us are searching for this feeling home somehow, and home is all the time full of anxiety actually. So in Egypt you feel home was in Egypt but was in the past. In Canada I feel my home in Egypt, and it goes on and on. So I stopped writing actually when I arrived to North America for a few years, because I did not find the right tone in my voice to talk about my new experience. So maybe this void is what I found, but there is something else actually that I appreciate about the experience of writing about being here. This thing is to try to negotiate a little bit the mainstream taking about being away from home, which I talked about before.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쭉 달아가시면 아시겠지만 메르살 시인님께서는 이 추상적인 것을 경계하고 우리 삶과 일상의 구체적인 순간들을 포착하시려는 그런 의지들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인님의 답변들을 잘 녹여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자들의 질문, 소중한 질문, 또 중요한 대답들, 의미 있는 발언들이 공유가 되었고요. 이제 이만 메르살 시인님과 그리고 박연준 시인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대답을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대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만 메르살 시인님,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I really enjoyed it, and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conversation for me. And I like a lot the idea of having 3 sets, almost one with you asking us, and then Park and myself talking, and then few questions from readers. And I think you did a great job with all of your questions. You made it alive and interesting for me. I had fun. 네, 그러면 이 기운을 받아서 박연준 시인님의 소감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아랍어로 시를 쓰는 시인분과는 처음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한국어로 시를 쓰는 저와 이랍어로 아주 멀리서 시를 쓰는 이만 메르살 시인님이 공통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시라는 장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되게 오늘 소통이 잘 됐다고 느끼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좀 종식이 된다면 박연준 시인님께서는 이만 메르살 시인의 에드먼턴으로 가서 낭독회를 열어보고 또 이만 메르살 시인은 박연준 시인이 긴 서울로 와서
또 시를 낭독해봐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조우하고 교차해보는 그런 시간, 또 글을 통한 Or in Cairo.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다정하게 포옹하는 네. 기념사진 한 장을 저희가 간직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가지면 어떨까? 지금 오히려 이런 불안한 현실 때문에 그런 상상들을 더욱더 염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 시인은 사회적 통념을 전위적인 방식으로 바꿔놓으면서 아직은 낯설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다는 사유를 매우 용감하게 우리 앞으로 걸어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위험 앞에 노출됨을 주저하지 않는 두 시인의 목소리 덕분에 우리에게 오고 있을 내일이라는 것이 그 발걸음을 좀 더 서두르고 있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두 시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해주신 소중한 존재 중에 지금 이 두 시인님의 말씀을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게 해주시는 동시 통역사 선생님, 그리고 두 시인님의 시를 서로 공유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 두 분의 소중한 번역가 선생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국제 작가축제를 함께 하시는 동안 그 세 분의 이름, 크레딧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2020 서울국제 작가축제 작가 마주보다 위험 앞에 노출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11월 8일 일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는 꼭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호흡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학자 김준식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Kirmi. Thank you.